아버님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내주신 건강 이야기들 잘 받아서 읽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이유 없이 살이 좀 빠지신다거나 여기저기 몸이 쑤신다는 말씀들, 또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다, 뭐 혈액순환이 걱정된다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슷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보면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체중 감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거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그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60세 넘어가시면서 노화 때문에 근육이 좀 줄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1년에 한 체중의 0.5% 정도,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입맛 없어서 잠깐 줄 수도 있고요. 아, 0.5% 정도는 괜찮군요. 네, 그 정도는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후생신보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특별히 다이어트한 것도 아닌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내 몸무게에서 5% 이상 빠졌다. 이건 좀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5% 이상이요? 그게 기준이군요. 그냥 막연히 살 빠졌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이건 그냥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5% 이상 빠지면요. 네, 갑자기 살이 이렇게 빠지면요. 첫째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렴 같은 거, 감염병이 걸리기가 쉬워지고요.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 쉽고 그러면 또 고관절 다치실 위험도 커지죠. 아이고, 넘어지는 거 정말 네. 네. 그리고 자료 보면 10% 이상 빠지면 욕창도 잘 생긴다고 하고요. 혹시 살 빠지는 거랑 같이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거나 열이 38도 이상 난다거나 음식 삼키기가 힘들다거나 또 밤에 식은땀을 너무 흘린다. 몸에 없던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요. 이거는 꼭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체중을 좀 자주 재보는 습관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내 몸무게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하죠. 체중 문제도 그렇고 또 많이들 말씀하신 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병원 갔더니 신경성이라고만 한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운동하고 나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 네네. 또 비 오려고 그러면 허리가 그렇게 쑤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아, 날씨 따라서요? 네, 허리 아픈 것 자체도 문제고 밤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통증 원인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신체화 장애라고도 하는데 운동 후의 근육통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심하면 그것도 풀어줘야 하고요. 네. 아까 날씨 궂으면 허리 아프다는 거요. 한의학에서는 그걸 습뇨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몸에 습한 기운이 쌓여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습뇨통이요? 재밌는 말이네요. 그냥 날씨 탓인가 보다 했는데 네, 그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럼 집에서 좀 간단하게 통증을 다스릴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지압인데요. 이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복숭아뼈 안쪽 있죠. 거기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 삼음교혈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그리고 까치발 딱 썼을 때 종아리 근육 불룩 나오잖아요. 그 아래 움푹 들어가는 곳, 거기가 승산혈. 또 무릎 뒤쪽, 오금, 딱 정중앙, 거기가 위중혈인데 이런 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좋다는 거죠. 아, 복숭아뼈 위, 종아리 뒤, 무릎 뒤 오금이요.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이런 지압이 근육도 좀 풀어주고 피도 잘 돌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 원인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면 도수 치료 같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프신 걸 그냥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다리까지 막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좀 둔해진다 싶으면 꼭 진찰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네. 방금 그 지압이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마침 또 손발이 차거나 저리다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 봐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랑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차갑고 어떨 땐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늘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 탄력도 좀 떨어지고 또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노폐물이 쌓이면 피가 잘 돌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지압점들, 삼음교, 승상, 위중혈, 여기 누르는 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요. 신기하네요. 그럼 음식으로는 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음식적으로는요, 그 바른 뉴트리 자료 같은 데 보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포도 같은 과일이 좋다고 하고요. 은행잎 추출물이나 그 산사나무 열매 있잖아요. 산사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혈관 좀 깨끗하게 하고 피 도는 걸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포도, 은행잎, 산사자. 네. 반대로 좀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피를 좀 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줄이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체중 감소부터 통증, 혈액순환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듣고 보니까 결국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눈 거 말고도요. 아휴, 이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몸의 변화들, 불편함들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하나가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 특히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법에 대해 좀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혈압이나 혈액순환, 또 스트레스 이런 걱정들 많이시잖아요. 이런 걸 좀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 음식이나 습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동의보감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400년이나 됐잖아요.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허균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책, 이걸 넘어서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몸을 좀 돌보고 마음까지 살피는 뭐랄까 생활 지침서 같아요. 아, 생활 지침서요? 병 자체보다는 사람 몸 전체를 보고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예방. 이 지혜가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같이 주목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의보감 처방 중에 그 십전대보탕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비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침 치료 효과 같은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방을 강조했다는 점이 참 와닿네요. 특히 그 옛날 분들이 먹는 것에 대한 지혜가 남달랐다고 하잖아요. 음식이 곧 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약식동원이라고 하죠. 네네. 약식동원 맞습니다. 좋은 음식이 결국 몸을 돌보는 근본이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 재미있는 게 음식의 색깔에 주목을 했어요. 색깔이요? 네. 오방색이라고 들어보셨죠? 5가지 색깔. 그게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하고 연결된다고 봤거든요. 아, 오방색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그 검은색 음식 있잖아요. 검은 콩이나 검은 깨 같은 거요. 네, 있죠. 이런 건 신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을 좀 튼튼하게 해서 몸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봤고요. 또 녹색 채소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거. 아, 녹색 채소. 네, 이건 간 기능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 빼주고 피로 푸는데 좋다고 했어요. 아하, 그럼 다른 색깔들도 있겠네요? 붉은색이나 노란색 같은 거요? 맞아요. 붉은색은 토마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 건강,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노란색, 뭐 호박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위장 기능을 좀 활발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흰색도 있나요? 네, 흰색. 도라지나 더덕 같은 뿌리 채소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봤습니다. 와, 색깔별로 다 역할이 있군요. 정말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다양한 색깔 음식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전통 지혜를 잘 실천하셔서 93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신 한의학 박사님 이야기도 있어요. 아, 정말요? 93세요? 대단하시네요. 네, 심지어 이분이 한때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겨내시고 이분이 동의보감 같은 예치애를 바탕으로 꾸준히 챙겨 드셨다는 5가지 음식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 이야기 저도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네요. 뭐 엄청 특별한 것들인가요? 아니요, 의외로 되게 친숙한 것들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들깨, 그리고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마지막으로 미역 이렇게 5가지입니다. 아, 정말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들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 네, 그렇죠. 들깨는 그 오메가3 많다고 하잖아요. 혈관 깨끗하게 하는데 좋고, 청국장은 뭐 장 건강이랑 면역력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죠. 홍삼은 기운 나게 하고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되고, 표고버섯도 면역력,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고요. 미역은 이제 몸속 독소 배출,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와, 하나하나 다 좋은 효능이 있네요. 근데 이걸 매일 다 챙겨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박사님도 강조하신 게 꾸준함이에요. 처음부터 이 5가지를 다 드시려고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부터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습관처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 한두 가지부터 꾸준히 그게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 들깨는 바로 갈아서 꿀이랑 섞어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나머지도 뭐 국이나 반찬으로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침 공복에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꾸준히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저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혈압 걱정도 참 많이 하시는데 한의학께서는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단순히 혈압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몸 전체의 균형이 좀 깨졌다는 신호로 봐요. 나이가 들면서 기혈순환이 예전 같지 않거나 또 스트레스나 식습관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보는 거죠. 아,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군요. 몸 전체의 문제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덜 짜게 드시는 거, 또 꾸준히 걷는 거, 잠 푹 주무시는 거, 스트레스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혈압약으로 그냥 수치만 조절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럼 혹시 혈액 순환 자체를 좀 돕는 그런 한약재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삼이라든지 홍화 같은 약재들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사람마다 체질이랑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태음인한테 좋은 음식이 소음인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에 그냥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기 몸에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체질에 맞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군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나요?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기운, 즉 기의 흐름을 꽉 막는다고 봐요. 기의 흐름을 막는다? 네, 마치 강물이 막히면 주변이 넘치듯이 이 기운이 제대로 흘러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럼 몸과 마음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 기운이 잘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카페인 섭취 좀 줄이시고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시고 또 깊은 숨쉬기,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침이나 한약 치료도 이런 기운 순환을 도와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몸이 잘 순환되어야 좋은 음식의 효과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한 30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게 바탕이 될 때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뭐 들깨니 청국장이니 하는 음식들의 좋은 점도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지혜를 통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네요. 들깨,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 같은 친숙한 음식들 꾸준히 챙기시는 거, 그리고 오방색 음식 골고루 드시는 거, 또 매일 꾸준히 걷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비결이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또 편안한 마음, 이런 우리 조상님들의 소박한 지혜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소박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주에는 어떤 작은 건강 습관 하나를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아, 요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여기저기 좀 불편한 곳이 자뿌는다 이런 걱정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의 건강 고민에 한의학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왜 깜빡깜빡하는 거, 기억력? 네. 아니면 괜히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60살 넘으신 어르신들께 한의학 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해드렸더니요. 그 치매에 대한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시고 또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나 우울감 검사 있잖아요. 그 점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 없이도 이 한방 치료가 마음이랑 머리를 같이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아주 흥미롭고 또 희망적인 결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의학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무릎 통증, 네.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게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인데 특히 우리 어머님들께 이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세요. 한의원에서는 이런 무릎 통증, 이거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이나 뜸 치료를 하죠. 무릎 주변 기운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벌의 독을 아주 안전하게 정제해서 쓰는 약침이 있거든요. 봉동 약침이라고. 이것도 통증 관리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개지가 출부탕 같은 그런 한약 처방도 있는데요. 이게 관절염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뭐 몸속에서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 활동을 좀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원리죠. 아, 약 없이도 관리가 된다는 게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약물 부담 없이 통증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데 근데 이게 이미 닳아버린 연골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시는 거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근육 있잖아요. 대퇴사두근. 거기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운동하고 체중 관리 역시 기본이 중요하네요. 무릎 얘기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많이 신경 쓰시는 병 중에 당뇨가 있잖아요. 이런 만성질환 관리에도 혹시 한방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당뇨는 특히 생활습관, 그중에서도 식습관 관리가 정말 핵심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밥 드실 때 최소한 15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빨리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르거든요. 아, 천천히 씹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식사 순서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 왜 나물이나 고기 같은 반찬 있잖아요. 그걸 먼저 드시고 밥은 맨 나중에 드시는 거죠. 아, 밥을 나중에요. 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늦출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아무래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를 조금 섞어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건 소화가 좀 불편하시면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네네. 넷째는 식사하시고 나서 한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 이거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걷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조반속죽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침은 임금님처럼 든든하게, 저녁은 죽처럼 가볍고 좀 일찍 드시는 습관, 이것도 권해드립니다. 이야, 식사 순서 바꾸고 식후 걷기. 이건 뭐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갱년기를 지나시면서 그 나이살이라고 하죠. 특히 배둘레에 살이 쪄서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확 줄거든요. 그러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고 지방 분해도 잘 안 돼요. 특히 예전이랑 다르게 배 쪽으로, 복부 쪽으로 지방이 잘 쌓이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나 촉촉함, 저희는 이걸 음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부족해지고 그 빈자리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지방질, 이걸 습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좀 끈적하게 쌓여서 살이 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젊을 때처럼 막 굶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뭔가 달라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몸이 더 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체질이나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 접근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운을 좀 보강하는 약재, 환기 같은 거요. 아니면 몸 안에 불필요한 물기를 빼주는 약재, 택사나 복령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갱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몸의 진액, 아까 말씀드린 음혈을 보충해주는 약재들 있죠. 숙지황, 당귀 같은 사물탕 계열 약재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하도록 돕습니다. 아, 무작정 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채우고 불필요한 건 내보내고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기보다는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거, 또 가공식품 이런 걸 좀 줄이시고 세 끼를 균형 있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나 콩나물, 양배추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갱년기에는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거나 안면홍조, 밤에 잠 못 자고 설치거나 불면증, 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도 참 힘들잖아요. 이런 불편함들도 한의학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도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귀라는 약재는 몸의 열감이나 불면, 식은땀 같은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오미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가슴 두근거림을 좀 진정시키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당귀랑 오미자. 네. 그리고 침 치료 역시 갱년기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호르몬 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결국 한의학이라는 게 몸의 어느 한 부분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예전에 그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백성들 건강을 돌보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처럼요. 뭐랄까, 우리 몸 스스로 건강을 지킬 힘을 좀 키워주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병의 증상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의 조화를 회복시키고 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억력 문제부터 무릎 통증, 당뇨 관리, 또 갱년기 여러 증상들까지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한방 치료와 관리가 분명히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오늘 들으신 이런 내용들 말고도요, 예전부터 어른들께 이렇게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경험하면서 야,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킨다 하는 그런 나만의 소중한 건강 비결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유독 무릎이 더 쑤신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꼭 찬바람만 불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우선 좀 더뎌지게 됩니다. 아, 혈액순환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조직들도 좀 뻣뻣하게 굳기가 쉬워요. 그래서 통증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뻣뻣해져서 그렇구나.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닳는 그 퇴행성 관절염, 이거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정말 걷는 것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데 이거 꼭 수술해야만 낫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바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한방에서는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럼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라면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우선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염층을 가라앉히고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이걸 좀 원활하게 돕는 그런 맞춤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네네. 한약이요? 네, 그리고 약침이라는 치료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약재에서 추출한 좋은 성분들을 아픈 무릎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아, 직접 주사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또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뭐랄까, 관절에 직접 영양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하, 관절 영양주사. 네. 그거 효과가 좋겠는데요. 통증 줄이는데도 그렇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매선이라고 실을 이용해서 관절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도침이라고 해서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도 상황에 맞게 활용합니다. 침 치료는 기본이고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럼 이 추울 때 운동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움직여주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리거든요.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무릎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죠. 네네. 가장 좋은 건 역시 평지 걷기, 울퉁불퉁하지 않은 길을 가볍게 걸으시는 거 좋고요. 스트레칭도 부드럽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네,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무릎 부담이 적어서 괜찮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무릎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해요. 아, 따뜻하게? 네, 외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무릎은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핵심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 다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여름이요? 그렇죠. 네, 더워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속도 영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분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아, 여름철 소화불량도 참 흔하죠. 우선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우리 몸이 체온을 좀 낮추려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돼서 기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하, 몸이 다른데 신경 쓰느라 소화는 뒷전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위 자체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름에는 또 찬 음식이나 찬 음료수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마시게 돼요. 그렇죠. 그런 찬 것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위장 운동이 좀 둔해질 수 있고요. 또 에어컨 때문에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소화 기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위, 찬 음식, 에어컨,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그럼 이럴 때 속 좀 편안하게 하는 한방 요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위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운을 좀 보충해주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그런 한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나 불편한 증상이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춤 처방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침 치료도 소화불량에는 꽤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손목 안쪽 특정 혈자리나 다리 쪽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이게 위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서 더부룩한 느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침 치료도 효과가 빠르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여름에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좀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물도 벌컥벌컥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식사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좋은 습관이네요. 조금씩 자주 따뜻하게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바로 기력이랑 면역력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게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도 한 번 걸리면 잘 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한방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이잖아요. 네네, 방어 시스템이죠. 그렇죠. 근데 이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리고 또 잘 낫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이 기운, 즉 원기를 보충하고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경옥고나 공진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아, 경옥고, 공진단.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다만 이런 보약들도 개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 상태,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잘 맞춰서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갱년기. 네, 뭐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른다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관절통도 심해진다고 하고요. 네,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게 주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좀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한방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몸 안에 진액, 그러니까 우리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수분 같은 것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이 위로 뜨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은 뜨거운데 손발은 차가운, 이른바 상열하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몸 안에 물기운이 부족해져서 그렇군요. 상열하한. 네. 그래서 치료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침 치료는 위로 뜨는 열을 내리는데 특히 안면홍조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자하거 약침이라고 해서 태반 추출 성분을 이용한 약침은 원기를 회복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하거 약침이요? 네. 그리고 물론 몸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고 기혈순환을 도와서 전반적인 불편감을 개선하는 맞춤 한약 처방도 중요합니다. 뭐 가미소요산 같은 처방에 들어가는 갈근이나 하소오 같은 약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갱년기도 한방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한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한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요. 아, 네네.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거라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해도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약재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음식으로도 흔하게 먹는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생강, 대추, 깻잎, 계피 같은 것들요. 아, 정말 그렇네요. 다 먹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약재들을 한의학에서는 상통약이라고 부르는데 독성에 거의 없고 오랫동안 먹어도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에 가까운 약재들이에요. 한의원에서는 주로 이런 안전한 상통약 위주로 처방을 많이 하고요. 물론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중통약이나 독성이 있어서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하는 하통약도 있지만 이건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용량이나 기간을 철저히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아, 약재에도 분급 같은 게 있군요. 상통약, 중통약, 하통약. 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간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 드시는 양약 중에서도요, 그 성분이 원래 한약재에서 추출한 경우도 꽤 있어요. 아, 정말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위염 치료제 중에 스틸렌 같은 약은 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쑥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다른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와 꼭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들, 남성분께 활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서 예전 같지 않다, 기운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아, 네. 남성분들 활력 문제도 중요한 관림사죠.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좀 감소하고 또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거나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때로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네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일상에서 꾸준히 챙겨 드시면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씨앗이나 견과류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 견과류요. 그거 좋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바뀌어서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활력도 좋아지겠죠? 아, 호두가 혈액순환에 좋군요. 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스타치오도 좋습니다. 이것도 혈관 확장을 돕는 아르기닌이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드실 때는 소금 간 안 된 걸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소금 없는 거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요. 네, 셀레늄. 이 셀레늄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셀레늄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하루에 한두 알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하루 한두 알, 브라질 너트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호박씨도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에는 아연이랑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풍부해서 역시 전립선 건강을 지원해주고요.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야간요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호박씨가 야간요에도요? 이건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드시는 치아씨드도 아주 좋습니다. 이건 오메가3, 섬유질,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해주고요.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도 낮고요. 치아씨드도 좋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는 아몬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 그러니까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호두,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호박씨, 치아씨드, 아몬드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여러 종류를 골고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각각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다르니까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아, 골고루 꾸준히. 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브라질 너트 한 알이랑 아몬드 몇 알 드시고 점심 식후에 간식으로 피스타치오 좀 드시고 저녁에는 호두나 호박씨를 드시는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먹는 것도 좋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피스타치오 말씀드릴 때도 강조했지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품 섭취가 효과를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이것만 먹는다고 갑자기 막 활력이 넘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충분히 주무시고 가볍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 또 금주, 금연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과 더불어서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정말 아버님,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눴네요. 무릎 통증 관리부터 여름철 소화 문제, 또 기력 보강과 갱년기 증상 완화, 그리고 한약 복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 마지막으로 남성 활력에 좋은 견과류까지 정말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방 치료가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호두나 호박씨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을 잘 활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각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좋겠네요. 그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아버님, 어머님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